안녕하십니까. 고향의 서재 서재지기 빛의 편집부 박정선입니다. 고향의 서재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니까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집자들끼리 책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시는 여러분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설 속 전쟁과 개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라더니 갑자기 이런 왜 어려운 얘기를 꺼내나 싶으시겠지만 바로 이 책이 출간되었기 때문인데요. 나치 독일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여행자, 그리고 이 작품을 담당한 빛의 편집부의 박규민 편집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지난번 특집 방송 에디터스 픽 때도 미리 소개해 주신 책인데 쫄깃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책을 소개하고자 들고 나오셨네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빛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 처음으로 혼자 담당한 책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책이네요. 개인적으로 의미도 있고 그 내용도 되게 제가 예전에 폴란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아우슈비츠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좀 연관되면서 되게 뜻깊게 작업을 하기도 해서 꼭 많은 분들이 좀 읽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또 사실 이 책 때문에 전쟁, 개인 이런 주제로 코너를 한번 꾸려보자는 얘기가 나온 것도 있긴 한데 빛에서도 사실 전쟁 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혹은 전쟁이 소재나 주제인 작품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여행자 말고 네네. 뭔가 얘기를 꺼내볼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2차 대전만 갖고도 한 서너 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책, 요네스의 레드브레스트. 레드브레스트라는 책입니다. 뭐 간략하게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요네스베 작가는 사실 굉장히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럼 빛의 중심 작가 중에 그쵸. 한 분이죠. 먹여 살리는 사실 그런 분인데 그 천박한 얘기 아니에요. 기둥 같은 분인데 네, 기둥이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작가 개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큰 책인데 처음으로 그 자신의 모국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결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배경이 다른 나라 그런 쪽에 있다. 홍콩에 있다고 맞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모국에 대해서 쓴 이야기이고 작가의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자신의 그 요네스베 작가 실제 본인의 아버지가 전쟁 때 2차 대전 때 나치군에 자원 입대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됐군요. 그렇죠.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치는 나쁜 쪽인데. 그렇죠. 유럽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배웠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그쪽에 끌려간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그쪽으로 싸웠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랑 긴 대화를 한 끝에 그 당시 젊은이로서 아버지가 내린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당시에 왜 나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국민의 다른 쪽은 나치에 반대하는 레지스탕스로서 싸우게 됐는지 유럽의 어떤 아픈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중에 일부가 나치였다라는 걸. 그렇죠. 네. 그거를 이 해리올레라는 형사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데 해리올레라는 주인공이 이제 처음 이상한 사건을 맡게 돼요. 네. 그 총기 밀매 사건을 맡게 되는데 총기 밀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돈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고성능 총이라든지 그런 총을 밀매할 텐데 되게 이상한 총인 거예요. 너무 오래된 그런 엽총을 밀매하는 사건을 맡게 되면서 이 총이 어디서 흘러왔는가를 추적하는 이야기거든요. 과거 나치 이야기와 지금 유럽에 다시 부상하고 있는 신극우 네오나치의 이야기를 병렬시키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이고 얼핏 아버지 얘기가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고향을 버리다를 예를 들어보면 하루키도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본인의 아버지가 2차 대전 때 중국에서 학살을 저지른 거에 가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약간 요네스베도 그런 데서 출발한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노르웨이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치를 끌어들여서 맞습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전쟁에 동참을 했던 거고 약간 요네스의 아버지도 했었나 보네요. 아마 전쟁에 참여했던 혹은 그 후속 세대들에게 전쟁이란 굉장히 길고 깊은 상처를 남길 텐데 그 작품 속에서 2차 대전 혹은 그 나치에 얽힌 개인의 삶의 이후에 대해서 약간 다뤄주나요? 그렇죠. 거의 그게 어떤 작품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은. 전쟁과 개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 책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슬쩍 하나 더 꺼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쌓여있는 것들 중에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시네요. 네. 이제 노베첸토. 아, 네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작품일 거예요. 노베첸토라는 제목이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주인공의 이름이 이탈리아어로 20세기라는 뜻이고 그 어떤 배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을 살아간 어떤 천재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예요. 그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데리고 이민을 간다는 것은 가난한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되는 일이고 세금을 내야 하고 어쩌면 받아들여지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배에다가 애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 내릴 때는 그냥 놓고 가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배 안에 버려진 아이가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얼핏 이야기만 들어서는 피아니스트 배 얘기가 전쟁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도 어떤 전쟁 속의 개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네. 게 노베첸토가 살고 있는 이 배가 이 사람에겐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이 배가 나중에 전쟁에 차출이 되면서 네. 노베첸토도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결국에 배에서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배가 철거되면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에 보면 노베첸토의 친구였던 트럼펫 연주자가 네. 배에서 노베첸토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를 거기로 찾아가죠. 노베첸토에게 내리자고 얘기하는데 그는 내리지 않고 결국 거기 맞습니다. 남는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 저에게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노베첸토에게 자기 인생의 서사는 이 배에서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것 같고 어떤 한 세계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영화로도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이죠 아마. 네 맞습니다. 레드브레스트, 노베첸토 몇 가지 작품을 살펴봤는데 전쟁이란 워낙 거대한 비극이기 때문에 네. 이런 개인으로서 뭐라고 말하기는 점점 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오늘 주제를 꼽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네. 개인적으로도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작품 네.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행자야말로 사실 전쟁과 개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책들은 전쟁의 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전쟁을 겪고 나서 후손들이나 후손들. 뭐 그렇죠. 이야기이지만 이건 전쟁 당사자의 이야기고 전쟁의 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의 이야기예요. 피해자가 직접 쓴 작품이기도 하고요. 울리 알렉산더 보슈비츠의 여행자라는 소설은 1938년에 집필된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나치 대원들, 나치 지지자들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을 모두 부수고 체포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걸 한국어로는 수정의 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건을 본 작가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치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틈틈이 4주 만에 쓴 소설이에요. 이 소설 속 주인공인 오토 질버만이라는 유대계 상인이죠. 사업가. 이 사람은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고 1차 대전 때 독일군으로서 참전한 이력이 있는 참전 용사예요. 어떤 독일군으로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고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돈도 벌었고 나이도 한 중년쯤 됐으니까 독일 안에서는 사실 존경받는 사람이고 누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유대계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돈 그리고 얼굴이 유대인같이 안 생긴 거예요. 유대인의 특징적인 얼굴이 같지 않아서 남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으니까 그 돈으로 계속 기차표를 사서 기차를 계속 타요. 그래서 제목이 여행자인 거죠. 여행은 아닌데 여행. 그렇죠. 그래서 여행자인 척하면서 계속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독일군 장교도 만나고 나치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만나고 기차 칸 안에서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엿듣게 되고 그 대화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 제가 완전히 아직 숙지는 못했지만 얼핏 가장 눈에 딱 띄었던 부분은 질버만이 네.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대피하고 있는데 저 유대인들 때문에 나까지 걸리면 어떡하나라고 맞습니다. 원망하면 듯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런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은 다 같은 피해자라고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은 거예요. 이 보슈비츠 본인 자체도
원래는 아버지가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고 아버지는 심지어 이제 개신교 쪽으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사실. 그렇겠네요. 근데 나치에서 이 사람은 뭐 유대인이다, 이 사람들부터는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부터는 아니야라고 규정을 한 순간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버만은 다른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나도 잡힐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고요. 자기도 피해를 당하면서 또 동시에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을 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 소름 끼치는 구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자서전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일종의 맞습니다. 고발문학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우리에게 2차 대전에 관한 자서전 같기도 하고 고발문학 같기도 한 걸 얘기해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안내일기인데 아, 그렇죠. 이게 안내일기보다 더 이전의 얘기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좀 더 이른 일이죠. 독일 안에서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 책이라서 더 인상적이기도 하셨겠습니다만 네, 지금 개인적으로 꼭 들고 있는 심지어 가제본이에요. 요런 건 아마 네네. 출판인들이 아니면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네. 묶어서 양장본 책을 만듭니다. 어쨌든 가장 여러 번 읽으신 분일 테니 네. 아, 이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계속 남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어요? 딱 찝은 장면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그럼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버만이 기차를 타고 계속 도망다니다가 저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서로를 못 믿는 거죠. 서로를 못 믿어서 계속 떠보는 대화를 계속 해요. 무슨 일을 하던 분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떠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유대인이라는 걸 질버만이 알아채고 서로 저도 유대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도주할 생각입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상대방 유대인이 원래 목수였는데 네. 같이 일하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나치 지지자가 됐는데 자기는 유대인이라서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도 나치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을 하거든요. 질버만은 저 사람들이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안 낀 게 우리는 다행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야만적이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건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너무 외롭고 내 친구였던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가게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노래 부르며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흐느껴 울고 싶을 때도 가끔 있었어요. 모두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이었어요. 전후 모임, 카드놀이 클럽, 동업조합 등이었죠. 저쪽은 모두 예전 친구인데 당신은 홀로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과 뭔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그들 중 한 명을 만나면 그가 모른 척하는 모습을 안 보려고 당신이 먼저 고개를 돌린다고 말이지요. 저는 어디로도 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또 속을 끓일 거라고 늘 생각했지요. 저 아이랑은 함께 학교에 다녔고 또 다른 사람과는 직업교육을 받았거나 단골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지금은 당신이 형체도 없는 공기가 된 겁니다. 아주 나쁜 공기요. 전쟁이라 그러면 네. 누가 승전국이었고 누가 패전국이었고 어떤 사람의 어떤 작전이 실패해서 이 전투에선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이런 얘기를 역사에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역사는 늘 승자의 입장에서 승자의 관점에서 기술되기 마련이고 거기서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개인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게 되지 않는데 문학이야말로 맞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은 제법 여러 권에 관해 얘기를 나눴지만 저희 고향의 서재 늘 그날의 중심 주제가 됐던 책에 관해 한 줄 코멘트로 마무리를 해왔으니 네. 여행자도 그렇게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자에 대한 박규민 편집자님의 한 줄 평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이게 너무 옛날 얘기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난민도 전 세계에서 줄을 서 있고 지금 우리나라 공항에도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 어떤 차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저 사람이 바이러스를 옮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에서 네. 누군가는 지금도 도망치고 있다.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우리 네. 박규민 편집장님이 와서 처음 만든 책의 광고 위에 헤드카피를 아주 잘 뽑았다고 저희끼리 박수를 쳤는데 그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은 잊었다. 그들이 시민이던 시절을.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약간 비틀어서 이 책에 든 아. 우리는 잊지 않겠다. 그들이 심히 있던 시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습니다. 고향의 서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화에 관해서 혹은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 관해서 더 다양한 얘기를 댓글로 나눠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 혹은 독서에 관해서 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고향의 서재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경민 편집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